왜 환자분의 보호자분은 한 분도 안 오시는 건가요? 애들이 바빠서요. 제게는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죠. 그리고 저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 총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8천만 원이 사라지자 자식 셋 중에서 단 한 명도 오지 않더군요. 그들은 제게 남은 돈이 사라지자 망설임 없이 엄마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00만 원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간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는 하얀 천장이 낯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몸이 닿았을 때 온몸의 기력이 촛불처럼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실려왔지만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낯선 침묵은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지영, 막내 현우.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머리맡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힘조차 없었지만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숨쉬는 것만큼 당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힌 채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방에 딸린 낡은 냉장고처럼 제 마음속에도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밤늦게라도 와서 엄마 하고 소리쳐주길 바랐고 지영이가 따뜻한 죽이라도 사들고 오길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빴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셋 모두에게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문자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대체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그들에게 제가 없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껴 모은 8천만 원을 제게 남겼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 돈으로 남은 생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으라고 했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유산으로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영이는 시어머니가 자꾸 눈치를 준다며 최신형 SUV를 사달라고 했고 현우는 고액의 전문직 학원에 등록해야 한다며 등록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결국 8천만 원의 무게를 나눠주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번만이야. 그들의 감언이설은 늘 이번만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은 3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8천만 원은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그들의 전화는 잊을만 하면 걸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 달콤한 목소리는 제 용돈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척하는 달콤한 덫이었을 뿐입니다. 돈이 사라지자 그들의 연락도 신기루처럼 끊겼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8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식들과 저를 이어주던 가장 약하고 투명한 끈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 끈을 놓았을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저를 떠났습니다. 저혈당으로 쓰러졌던 그날 아침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지는 않았지만 제가 먹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늘 저만을 위해 사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제 몸 하나 건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쓰러져서 몸이 굳어가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민수 얼굴이라도 봐야 하는데 그것이 제 마지막 염원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와서 사흘을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께 전화드렸는데 왜 아무도 오시지 않는 거죠? 저는 차마 돈이 없어서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애들이 바빠서 그럽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 순간에도 가슴속에는
메마른 통증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절망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수단이었다는 것을. 텅 빈 병실 침대 옆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샘마저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분노와 배신감만이 차가운 공기처럼 폐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300만 원의 진실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에 돌아온 그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비웠는데도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잠시 여행을 다녀온 것과 다를 바 없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때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에 해외로 가족 여행 가요. 한동안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 동안 그들은 저 없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자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분노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보고 비로소 저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대신 저는 그들의 기대를 영원히 끊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단정하게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정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증여된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시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셔서 생활해 보세요. 잠시만요. 남편분 명의로 땅이 있는데요. 와, 여기 예전에 재개발한다고 유명했던 동네네요. 그렇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장만한 제 이름으로 된 이 아파트. 8천만 원은 사라졌어도 이 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던 남편이 남긴 땅이 생겼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을 되찾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장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집이 매물로 나간 지 이틀 만에 자식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리고 땅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한테 땅이 있었어요? 저는 차분히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낯선 손님을 대하듯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격앙될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 집 팔고 우리에게 돈 주시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땅은 얼만데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흘밤을 혼자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은 단 한 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사는 곳은 내가 결정해. 땅은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나 몰래 사둔 땅이 있었나 보더라. 그럼 나 모자른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사업이든 새 차든 너희들의 욕심이었지. 이제 그 끈은 끊었다. 너희가 끄는 거다.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시골 작은 집으로 갈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시골로 가다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 며느리 음식도 아침마다 먹어보셔야지. 싫다. 남은 돈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이제 이 집은 낯선 사람에게 넘어갈 거야. 그럼 땅이라도 주고 가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 지금까지 나에게 연락 없던 것처럼.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뽑아낼 돈이 없어진 것에 절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주도권은 완전히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집 매매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식들은 한동안 연락이 계속 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연락이 자주 오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 달라는 소리만 계속하더군요. 그래서 전화기를 꺼놓았어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연락이 없더군요. 제게 돈이 없을 때처럼 말이죠. 홀가분했습니다. 제가 이사할 곳은 조용한 동네에 있는 15평짜리 집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거실이 저를 반겼습니다. 4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큰 아파트를 떠나 저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사하는 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별것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몇 장과 제가 쓰던 낡은 가구들, 그리고 작은 방에 있던 책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큰 집을 채우고 있던 대부분의 물건들은 사실상 자식들의 물건이거나 자식들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큰 냉장고를 중고로 팔고 1인용 소형 냉장고를 들여놓았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는 저만을 위한 반찬들과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새 동네는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집 뒤편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고 저는 매일 아침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낯선 이웃들은 제게 따뜻하게 인사했고 저는 그 인사에 진심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전 아파트에서는 이웃들과 인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이순자라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사 후 2달이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집 문제 때문에 껄끄러웠지만 저는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아들은 새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좁은 거실과 아담한 주방을 본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영이와 현우도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작은 적금을 들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색깔이 검은색과 회색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색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